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동영문제 3회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심리검사의 사용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 이해의 증진이요. 내담자에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제시하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 두 번째요. 분류 및 진단이에요. 내담자에 관한 흥미, 성격, 적성 등의 자료를 파악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의 원인 파악과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도록 한다. 세 번째는 예측이죠. 심리 검사를 통해 내담자가 미래에 보일 행동이나 발생 가능한 결과들을 예측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2번 내담자 중심 상담 기법에서 상담자의 태도 세 가지 1공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일치성과 진실성이요. 상담자는 진실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 공감적 이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해하고 느껴야 한다. 세 번째, 무조건적인 수용. 상담자는 내담자를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내담자 중심 상담 기법에서 상담자의 태도 세 가지 1공무예요. 3번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의 3단계 모델이요. 부처라고 했죠. 부탐 전행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탐색 단계요. 자기 개방,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불일치에 대한 해결 등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전환 단계요. 자기 지식을 직업 세계와 연결하며 일과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 자신의 가치에 대한 피드백 등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 행동 단계.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탐색과 정보 수집,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의사결정 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4번 실존주의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궁극적인 관심사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세 가지 자삼죽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얄롬에 대해서는 죽자 고무라고 했죠. 여기는 일반적인 실존주의 상담자들이 주장을 어느 걸 써도 돼요. 지금처럼 이 자삼죽진을 써도 되고요. 얄롬이 주장했던 죽자 고무를 써도 돼요. 첫 번째 자유와 책임. 인간은 자기 결정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와 책임이 있다. 두 번째 삶의 의미성.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세 번째 죽음과 비존재.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한다. 네 번째 진실성.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회복하기 위한 진실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5번 내담자와의 초기 면담 수행 시에 상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4가지요. 첫 번째, 내담자와 촉진적 관계 형성하기. 두 번째, 내담자와 상담 목표 및 전략 수립하기. 세 번째, 상담 과정과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네 번째, 상담 과정에 필요한 과제물을 부여하기. 다섯 번째,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 파악하기. 여섯 번째, 비밀 유지에 대해 설명하기. 6번 로의 욕구 이론에 따른 5가지 가설이요. 잠유흥심욕이라고 했어요. 잠유흥심욕 이렇게 중요 단어들에게 두문 암기법을 부여해 놓고 외우시는 거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특성의 발달에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개인의 유전적 특성의 발달 정도는 자신의 경험과 사회 경제적 배경 및 문화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세 번째, 개인의 흥미와 태도는 자신의 경험에 따라 발달 유형이 결정된다. 네 번째, 심리적 에너지는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섯 번째, 개인의 욕구와 만족의 강도는 성취 동기의 유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7번 직업심리 검사는 특정 내용에 따라서 극대 수행 검사와 습관적 수행 검사로 분류된다. 두 검사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의 대표적인 유형 2가지를 쓰시죠. 우리 심리 검사 분류 또 나왔어요. 첫 번째는 심리 검사의 분류는 크게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실시 방식에 따라서, 두 번째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세 번째는 지금 나와 있는 문제처럼 측정 내용에 따라서, 네 번째는 검사 장면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측정 내용에 따라서는 극대 수행과 습관적 수행 검사로 분류된다고 했었죠. 극대 수행 검사는 다른 말로 최대 수행 검사라고도 해요. 제한 시간 내에 시간 제한이 있어요.
제한시간 내 수검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인지적 검사이면서 성능 검사이기도 해요. 유형으로는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성취도 검사가 있고요. 습관적 수행 검사는 정서적 검사라고도 하고요. 일상생활에서 수검자의 습관적인 행동을 검토하는 비인지적 검사이고요. 성향 검사인 거예요. 유형에는 성격 검사, 흥미 검사, 태도 검사가 있어요. 8번에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직업 상담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중에서 진로 자서전과 의사결정 일기를 각각 설명하시오. 진로 자서전이라는 건 명칭만 봐서도 아시겠지만 자서전이에요. 자서전.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을 기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담자가 과거에 학과 선택이나 일 경험 등 어떤 의사결정 방식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과거의 일상적 결정들을 자유롭게 기술하게 한다. 이것이 진로 자서전이고요. 의사결정 일기는 내담자가 매일 어떤 의사결정 방식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재의 일상적인 결정들을 자유롭게 기술하게 한다. 이것이 진로 자서전과 의사결정 일기의 차이점이에요. 9번 어떤 기업의 2019년 근로자 수가 40명, 생산량 100개, 생산물 단가 10원, 자본비용 150원이요. 20년에는 이랬고요. 생산성 임금제에 근거할 때 이 기업의 2020년 적정임금 상승률을 계산하시오 했는데 적정임금 상승률이라는 것은요.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상승률하고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은요. 노동 투입량분의 생산량이요. 생산량 곱하기 생산물 단가를 이렇게 곱해서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을 구해요. 그래서 일단 20년에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을 구하면요. 20년 어떻게 돼 있냐? 20년 19년부터 구할까요? 19년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19년에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은 노동 투입량이 40명이에요. 40분의 생산량이 100개니까 100 곱하기 생산물 단가가 10이란 말이에요. 그럼 40분의 1000이 되니까 25원이 되겠죠. 그리고 20년에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은 20년의 근로자 수가 50명이에요. 거기에 생산량이 120개고요. 생산물 단가가 12원이라고 했으니까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은 28.8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갖고서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상승률을 구하는 것이에요.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상승률이라는 것은요. 이전에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분의 그 당해의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마이너스 이전에 부가가치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을 빼주면 되는 것이에요. 물론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고서 구하면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상승률이라는 것은 이전에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이 25원이었단 말이에요. 25분의. 그리고 당의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이 바로 28.8원이죠. 28.8원 마이너스 25원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계산기 두드리면 15.2% 이렇게 나오겠죠. 15.2%. 이 15.2%가 바로 20년의 적정임금 상승률이라는 것이에요. 보시면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구하는 공식이요. 노동 투입량 분의 생산량 곱하기 생산물 단가. 19년에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25원, 40분의 100 곱하기 1000하니까 25원 나오고 20년은 28.8원이 나와요. 그리고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상승률이 바로
적정 임금 상승률과 같은 것이니까 이 구하는 공식은 이전의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분의 당해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마이너스 이전의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곱하기 1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15.2%가 나오니까 생산성 임금제에 근거할 때 적정 임금 상승률은 바로 15.2%가 된다는 얘기예요. 10번 노만이 제안한 성격 5요인 빅5죠. 외호 성정경이라고 했었어요. 첫 번째 외향성,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로 측정한다. 호감성,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로 측정한다. 성실성, 사회적 규범이나 원칙 등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로 측정한다. 쉽죠 이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서적 불안정성,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정도를 측정한다. 다섯 번째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세계에 대한 관심 및 호기심, 다양한 경험에 대한 포용력 정도를 측정한다. 11번 심리검사 사용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은 6가지요. 첫 번째, 평가 기법을 이용할 때는 수검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해야 한다. 두 번째, 새로운 기법을 표준화할 때는 기존의 과학적 절차를 충분히 지켜야 한다. 세 번째, 심리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검사를 사용해야 한다. 당연한 거고요. 네 번째, 심리 검사의 결과는 사용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평가 결과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여섯 번째, 적절한 훈련이나 교습을 받은 사람들이 심리 검사를 해야 한다. 12번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내담자가 직접적으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보통 많이 나오면 5개까지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억부와 반투리라고 했어요. 첫 번째 어가 의식에서 받아들이기 곤란한 죄, 의식이나 충동 등을 무의식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건 억압이고요. 부인은 고통이나 충동 등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에요. 합리화, 수용되기 어려운 자신의 언행을 정당화하는 것이에요. 반동 형성, 무의식적 소망이나 충동을 본래 의도와 달리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반동 형성이고, 투사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다른 사람의 것처럼 생각하며 남을 탓하는 것이 투사라고 했어요. 여섯 번째, 주지와 고통스러운 문제를 둔화시키기 위해 추론, 분석 등의 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주지화라고 했어요. 많이 나오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이렇게 5개 나왔었고요. 지금처럼 3가지 쓰고 설명하고 이렇게도 나오니까 최대한 5개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13번 내담자의 흥미를 사정하는 목적, 흥미사정하는 목적이에요. 흥미사정 기법하고 다르다고 했었죠. 흥미사정 기법은 흥직직이에요. 그리고 수퍼가 제시한 흥미사정 기법은 표조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내담자의 흥미를 사정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흥미사정 목적은 첫 번째 여가선호와 직업선호 구별하기, 자기인식 발전시키기, 직업탐색 조장하기, 직업대안 규명하기, 직업상 교육상 불만족 원인 규명하기. 그래서 여다 찍찍찍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 찍찍찍이 같은 의미 3번 연속되니까 이게 오히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직업탐색 조장하기를 먼저 따로 떼어냈고요. 나머지 4번째 5번째는 이렇게 규명하기로 라임을 맞춰놨어요. 직업대안 규명하기, 직업상 교육상 불만족 원인 규명하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 직업심리검사의 신뢰도 추정하는 방법 3가지 쓰시오. 지금처럼 이렇게 무작위로 총 5개 중에서 3가지 무조건 쓰고 설명하셔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지정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5번째는 채점자간 신뢰도인데 그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이 4개만큼은 모두 알아두셔야 돼요. 딱 꼬집어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와 동형검사 신뢰도와 문항내적 합치도에 대해서 설명하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무작위로 신뢰도 수정하는 방법 3가지 쓰고 설명하셔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개는 철저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수검자에게 동일한 검사를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실시에 얻은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토대로 신뢰도를 추정한다. 두 번째 동형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수검자에게 첫 번째 시행한 검사와 동등한 유형의 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토대로 신뢰도를 추정한다. 두 개 잘 구분하셔야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한 번 본 시험과 똑같은 검사를 시간 간격만 두고 두 번 실시하는 거고요. 동형검사 신뢰도는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처럼 동일한 수검자를 대상으로 하긴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시행한 검사 똑같은 검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와 그 동등한 같은 유형의 검사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검사가 아니라. 그래서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토대로 신뢰도를 추정한다. 두 번 보는 거는 역시 똑같아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나 동형검사 신뢰도나 동일한 수검자에게 두 번 검사를 실시하는 거는 같은데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검사를 두 번 보는 거고 동형검사 신뢰도는 첫 번째 시행한 검사가 있고 첫 번째 시행한 검사와 동등한 유형의 검사를 또 한 번 실시한다는 것이에요. 반분 신뢰도는 어떤 집단에게 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의 문항을 동형이 되도록 두 개의 검사를 나눈 다음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토대로 신뢰도를 추정한다. 네 번째, 문항내적 합치도라는 이런 검사는 추정 방법은 한 검사 내 개개의 문항들을 독립된 검사로 보고 문항들 간의 일관성이나 합치성을 신뢰도로 규정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15번. 직무 분석은 직무 기술서나 작업자 명세서를 만들고 이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여러모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직무 분석으로 얻어진 정보의 용도 여러 차례 나왔었죠. 첫 번째 모집 및 선발, 두 번째 교육 및 훈련, 세 번째 배치 및 경력 개발, 네 번째 직무 평가 및 직무 수행 평가, 다섯 번째 직무 재설계 및 작업 환경 개선, 여섯 번째 인력 수급 계획의 수립.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것이죠. 16번 노동 수요 특성별 임금 격차요. 그래서 제가 그 이럴 때도 했었지만 산업별 임금 격차가 있고 노동 수요 특성별 임금 격차라는 것이 있어요. 이 노동 수요 특성별 임금 격차가 상당히 중요해요. 첫 번째가 인적 자본량이에요. 기업 간의 차별적 제품 생산 그리고 생산 공정의 특유성 등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임금 격차를 유발한다. 기업마다 나오는 제품이 차별화가 돼 있고 생산 공정도 각자 기업마다 특유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기업에 이 형성된 숙련된 노동력, 이거 인적 자본량이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근로자의 생산성 격차, 인적 자본의 투자 차이는 근로자의 생산성 차이를 유발하며 그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보상적 임금 격차, 직업의 불리한 여건을 감안하여 임금을 결정하게 되면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요.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 단기적 노동 수요의 증가는 노동 공급 비탄력성으로 즉시 노동 공급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단기적으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그렇겠죠? 단기적으로 노동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노동 공급이 즉각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즉 일시적으로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효율성 임금 정책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임금 정책은 유사 직종 간의 임금 격차를 유발한다. 17번 여가와 소득 선택 모형에서 여가의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의미를 쓰고 여가가 정상제의 1대와 열등제 1대 소득 증가에 따른 노동 공급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대체 효과라는 것은 임금의 상승으로 여가에 활용하는 시간이 비싸짐으로써 여가 시간을 줄이고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것이에요. 소득 효과는 무엇이냐? 임금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 공급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늘리는 것이 이렇게 소득 효과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득 증가에 따른 노동 공급의 변화를 보면 여가가 정상제일 경우에는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다가 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 후방으로 굴절하지만 열등제인 경우에는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우상향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18번 동일한 근로시간에 대해 탄거한 근로자는 월 200만원 받고 봉제공은 월 100만원 받아요. 이 두 직종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아까 했었죠. 보상적 임금 격차라고 했었어요. 그거를요. 보상적 임금 격차의 개념 및 보상적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세 가지를 쓰시오 했는데 개념은 보상적 임금 격차라는 거는 어떤 직종의 불리한 측면
그러니까 탄광 근로자는 작업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뭐 고용도 불안정하고요. 이런 불리한 측면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 탄광 근로자에게는 돈을 월급을 더 준단 말이에요. 이런 추가적 보상을 해줌으로써 나타나는 임금 격차이다라는 것이 보상적 임금 격차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상적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첫 번째 고용의 안정성 여부, 두 번째 작업의 쾌적함 여부, 세 번째 교육훈련 비용의 여부, 그리고 책임의 정도,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 3개 쓰라고 하면 이렇게 3개만 딱 쓰시면 되고요. 그 이상을 요구하면 뒤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것까지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강의 진행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